1950년 9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던 작전이 실행됩니다.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쪽에서 전선이 열렸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밀렸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됐고 아군은 낙동강 일대에 간신히 방어선을 구축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방어선마저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급은 끊기고 병력은 부족하고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쟁의 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일본 도쿄의 어느 사령부 6층에서는 한 노장군이 지도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 그의 나이는 이미 70세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은 서울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가라면 누구든 이곳을 상륙지점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조수간만의 차이. 인천 앞바다의 평균 조수 차이는 무려 9m, 최대 12m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만조 시간은 하루에 단 몇 시간뿐이고 상륙에 적합한 날은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선박은 드넓은 갯벌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둘째, 수로 문제. 인천 항구로 들어가는 길목은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팔미도라는 작은 섬을 지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260척이 넘는 함대가 일렬로 줄지어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단 한 척이라도 침몰하면 전체 작전이 무산됩니다. 셋째, 부두구조. 인천의 해안 일부는 4m가 넘는 콘크리트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륙정이 도착해도 병사들이 위로 올라갈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해군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자살작전. 그런데 맥아더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적도 같은 이유로 이곳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공격해올 거라 생각 못하는 곳이야말로 기습의 최적 조건이라고. 불가능한 조건이 오히려 완벽한 위장이 된다는 역설. 그것이 맥아더의 논리였습니다. 1950년 7월 중순 극소수의 참모들만 소집된 회의실에서 맥아더는 처음으로 자신의 구상을 꺼냈습니다. 인천으로 상륙해 서울을 탈환한다. 그렇게 되면 남쪽으로 길게 늘어진 북한군의 보급로가 한 번에 차단된다. 낙동강에서 버티던 아군은 자연스럽게 숨통이 트이고 전세가 뒤집힌다. 참모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당혹감이었습니다. 자료와 데이터가 쏟아졌고 반대 의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군 제독은 차라리 남쪽 해안에 상륙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회의실의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맥아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45분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승리는 모두 대담한 결단에서 나왔다고. 적이 예상하는 곳에서 싸우는 한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인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이 방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월 23일 워싱턴에서 파견된 고위 장성들이 참석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반대가 거셌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을 5000대 1이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맥아더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9월 초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이제 남은 시간은 2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물밑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인천의 조수 패턴, 갯벌 상태, 해안 지형, 적의 방어 위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극소수로 구성된 정찰팀이 은밀히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천 지역을 잘 아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인으로 위장해 적진에 침투했고 밤마다 조수 높이를 측정하고 해안 방어시설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초 돌아온 보고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팔미도에는 등대와 소규모 경비 병력이 있었고 해안에 일부 참호와 기관총 진지가 있었지만 대규모 방어시설은 없었습니다. 적은 이곳을 주요 방어 지점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기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해병대 부대들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해병사단 병력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집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훈련 강도만 갑자기 높아졌을 뿐입니다. 8월 하순이 되자 함정들의 집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상륙함, 구축함, 순양함, 항공모함까지 전체 260여 척, 탑승 병력 7만 명.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기동이었습니다. 천문학자까지 동원되어 달의 움직임과 조수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날은 딱 하루였습니다. 1950년 9월 15일, 9월 14일 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바다 위에서 고무보트 한 척이 팔미도를 향해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맞춰 움직임을 조율하며 섬 해안에 살며시 접근했습니다. 섬에는 소수의 경비 병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교전 끝에 섬 전체가 장악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 대기 중인 함대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항로가 확보됐다. 몇 시간 후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인천 앞바다 15회리 지점에 집결한 함대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0척이 넘는 함정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각 함정의 선실에서는 병사들이 조용히 전투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소총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탄창을 확인하고 수류탄을 벨트에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간단한 식사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만 겨우 마시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들이 앞서 수로를 확인하고 상륙함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팔미도 등대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새벽 5시 45분, 순양함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1차 목표인 월미도를 향한 30분간의 집중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배가 흔들렸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포탄의 궤적이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월미도는 불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6시 30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륙용 주정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33분, 첫 번째 상륙용 주정이 월미도 해안에 닿았습니다. 경사판이 내려지고 병사들이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였습니다. 그래도 병사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안으로 달렸습니다. 오전 9시 50분, 월미도 정상에 성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함대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 달성. 예정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조수는 하루에 2번 찾아옵니다. 월미도를 장악한 후 오후가 되자 물이 빠졌고 상륙정들은 서둘러 바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갯벌에 갇히면 끝이었습니다. 다음 만조는 저녁 5시 30분. 그 시간까지 병사들은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탄약을 쌓아 올리며 다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두 번째 함포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목표는 인천시가지 해안. 북쪽의 적색 해안과 남쪽의 청색 해안 두 곳을 동시에 공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적색 해안에는 4m가 넘는 콘크리트 방파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륙정에는 알루미늄 사다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다리를 방파제에 걸고 무거운 장비를 맨 채 기어오르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는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올라가며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청색해안 쪽은 경사가 조금 완만했지만 그만큼 건물마다 숨은 적군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창문마다 지붕 위마다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야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도 켜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사들은 발소리와 그림자만으로 적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어느 교차로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우연히 마주쳐 순간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 11시 해병대는 항구에서 약 1km 내륙까지 진출했습니다. 주요 거리를 확보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서울을 향한 진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9월 16일 새벽 인천시가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울로 향하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날의 목표였습니다. 전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천 외곽을 벗어나자 논밭과 낮은 언덕이 펼쳐졌고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9월의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가 바람에 물결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위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9월 17일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모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적군이 후퇴하면서 폭파한 것이었습니다. 공병대가 밤새 임시 부교를 건설했습니다. 보트를 띄우고 철골을 연결하고 판자를 깔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 새벽 5시 도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탱크들이 부교 위를 조심스럽게 건넜고 보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강 북쪽 언덕에서 적의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포탄이 강물에 떨어지며 물기둥을 세웠고 일부 병사들은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 건넜습니다. 아군 포병이 즉각 대응 사격을 가했고 적의 포격이 잦아들었습니다. 도하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8시 상당한 병력이 강 북쪽에 집결했고 곧바로 서울 시가지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블록씩 수색하고 한 방씩 확인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탱크가 건물 벽을 부수면 보병이 돌입하는 과정이 쉬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온 부대, 남쪽에서 우회한 부대, 한강을 건넌 부대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적군은 포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9월 18일 저녁 6시 서울 중앙 건물 앞에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본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석 달 만에 수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무너진 건물, 파괴된 거리, 텅 빈 도시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9월 25일 서울 탈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개양되었고 메가더는 말없이 오랫동안 파괴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 번의 결단으로 전쟁의 흐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실행되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작전을 분석하며 세 가지를 꼽습니다. 대담한 결단, 치밀한 준비, 그리고 용감한 실행. 하지만 숫자와 전략 이면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어둠 속 바다를 건넜고 물속을 헤치며 방파제를 기어올랐고 낯선 도시의 골목에서 싸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왜 싸워야 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어진 임무를 다했습니다. 오늘날 인천 항구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컨테이너선들이 드나들고 월미도에는 가족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한강에는 새 다리들이 놓여 있고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반 어딘가에 1950년 9월 15일 새벽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기억은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